대남 압박 및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협상 재개의 실마리를 얻으려는 의도로도 분석됩니다. 예고된 남북 관계 파행에도 우리 관계 당국은 이렇다 대책은커녕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또다시 대북 전단을 대량 살포하겠다고 나선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거론하면서 불종적인 대북관을 강요하고 북한이 남북 정상의 한 라인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남한을 적으로,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우리 죗값을 계산해 보겠다는데. 자, 부산 사상의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의 민주당 김정민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모든 통신선을 다 끊었고요. 우리 죗값을 계산해 보겠다. 아주 표현이 거칩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여당에서 좀 파악하시는 거 있어요? 네. 사실 뭐 특별한 계기도 없었단 말이에요. 일단 뭐 지금 전체적으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이제 교착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오래된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교착 상태에 대한 뭐 일종의 반응, 뭐 대응 이런 관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뭐 이런 시그널이다 이 말씀. 그래서 하여간 뭔가 네. 어떤 대화의 단서, 네. 뭐 실마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게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로서는 별로 반가운 실마리는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네. 아니,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민주당의 정책 이장이라는 분이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는 시도와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저렇게 제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언제까지 북한한테 이렇게 끌려갈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윤상현 외통위원장이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저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북한 정권 내부가 녹록지 않다. 통치 자금이 바닥이 나고 대량 살상 무기가 생산을 전략화 프로그램에 참 이게 녹록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다가 첫째는 무릎 꿇어라. 두 번째는 달러 내놔라. 이런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놨거든요.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북관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이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와의 약속 또 우리와의 합의 헌신짝처럼 벌일 수 있는 집단이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고 저는 이거는 시작일 뿐일 수도 있다. 네. 좀 테러나 다양한 도발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런 통신선단들이 궁극적으로 DJ 정부의 햇볕 정책도 효용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까지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자, 우리가 우리 일부 시민단체에서 대북전단 보내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북한의 대응이 갑자기 강경해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지난 4일에 김여정 부부장의 명의로 담화가 나온 이후에 지금 뭐 항의성 군중대회까지 열리고 있는데 분명히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 영상 보겠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에 특사로 내려온 우리가 이제 김여정 부부장을 처음 본 게 이제 제대로 본 게 저 때부터죠. 네. 예, 대통령께서 마음 많이 주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회담 끝나고 네, 여기는 이제 배석한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고 우리 언론의 초미의 관심이었죠. 네. 하지만 정말 확 바뀌었습니다. 네. 비난 성명 매우 거칠었습니다. 네. 비열한 방식으로 핵 문제를 걸고 들면서 비방 중상한다. 갖추지 못한 미친 공주고의 자비도 모르는 부자리한 징벌을 안기고 북한 내부에서 연일 지금 뭐 군중대회 항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미쳐갈 때는 아무도한 한소들을 우대하게 선고라고야 할 것이다. 기조를 바꿔야 한다.
야당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보수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계속 끌려다니느냐 이런 입장이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야당에서는 뭐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이제 북한하고 이제 싸우자 또는 북한에게 강경하게 이제 뭐 한판 하자 이런 분위기로 자꾸 가는데 우리가 지금 남북 분단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겪어온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이런 거에 일일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예민한 대응을 해서 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고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일단 명목상으로는 이 4.27 판문점 합의 또 9.19 군사 합의를 네. 위반했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확성기도 이제 그만하고 그다음에 전단 살포도 그만하겠다. 그다음에 군사 훈련도 좀 우리가 남북 간에 그런 그 서로 네. 그 관계를 어쨌든 상호 손상시키지 비방을 않도록 하지 하겠다. 않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조 위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명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의 핵심은 북미 핵 협상과 관계없이 이 남북 관계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번 돌파해 볼 거냐, 아니면 결국은 북미 핵 협상의 큰 틀에 종속 변수로 남북 관계를 가져갈 거냐. 네. 여기에 대한 우리 국내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사실 이건 핵 협상과 관계없이 대화가 가능한 얘기고, 네. 그다음에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기타 이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나눴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미국과 같이 협의해서 가능한 여러 가지 실천 조치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남북 관계는 별도의 트랙으로 한번 가동을 해볼 건지 이 점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데 이 점에서 야당이 네. 그러니까 지금 늘 지난 70년 내내 북한이 보였던 반응에 이런 반응은 우리는 이런 반응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게 우리의 또 임무고요. 네.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저는 뭐 김종민 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대북 관계를 이렇게까지 진행해 왔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서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한들 과연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대북 좀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기, 저희 입장에서 표현이 끌려다니기로 일관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대안이라도 좀 제시를 한다 그러면 좀 기다리겠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김종민 의원 말씀에 따르면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문제를 직접적으로 좀 대화를 해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의 대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북한이 우리나라와 함께 이 핵 문제를 대화를 나누고 풀어갈 수 있습니까? 결국은 북미 관계거든요. 북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면 지금 북한에서 미국에서 미국 사정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이 한번 돌아봐야 된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대변인 시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북 관계를 끌려갔을 경우에는 북한이 강경 노선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어떤 대안도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경고를 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그 경고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데 그냥 삐라 뿌리지 마라, 삐라 방지법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무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거 약간 좀 그 반박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판문점 선언 비준을 국회에서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북미 핵 협상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도 참여는 네. 하지만 우리의 전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남북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게 핵심은 뭐냐? 국내의 합의입니다. 국내가 합의가 돼야 미국을 설득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미국 설득의 필수 요건이 국내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당과도 이걸 야당하고 논쟁할 문제는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 장제원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한번 세우자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대북 전략, 남북 관계에 대한 전략 이거를 존중해주고 그 위에서 야당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한 3 정도가 반영되는 이런 네. 정도의 합의안을 만들어서 판문점 합의도 비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저는 지금 북핵 협상이 좀 교착에 빠졌더라도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이 야당과 이 의견차가 너무 안 좁혀지니까
지금 이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건데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자, 조영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장지원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남북 관계를 우리가 늘 이 저자세로 굴종적인 자세를 해오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장기화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판을 흔들고 싶어 하는데 대북 전단 문제를 빌미 삼아서 아마 판을 흔들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 늘 우리 정부가 휘둘리면서 이 북한의 기분을 맞추어온 결과가 이렇다고 하니까 참담할 뿐입니다. 자, 근데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뭐 대결 구도로 가자고 하시는 강경주의자분들은 총선 지나고 거의 없으시잖아요. 장 의원님만 해도.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 꽉 막혔으니까 뭔가 다른 걸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마저도 네. 야당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좀 강경 노선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아니, 아니거든요. 합의해서 가자는 정말로 거예요, 문재인 합의해서. 정권이 지금까지 대북 문제에 있어서 야당의 말 들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 하는 노선대로 방향대로 갔잖아요. 자, 이제 그럼 이런 상황이 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저는 할까요? 다시 한번 네. 잘 생각해봐서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대북 제재 문제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대북 제재를 푸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하나 주면 하나 받는 식으로 단계별로 한번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네. 이것을 또 돌린다는 측면에서는 또 무리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다시 한번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네.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삐라 뿌리지 마라 이렇게만 주장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북 제재만 해도 사실은 장재원 의원님 정도만 유연해도 여야가 사실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데 대북 제재 우리가 주고받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미국 제재 있죠, 유엔 제재 있죠. 사실 우리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서 정부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없는데 저는 지난번에 그 우리 판문점 선언이나 아니면 9.19 군사 합의를 계기로 해서 실마리가 몇 개 있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철도 문제 같은 경우도 네. 뭐 철도 같은 경우도 당장 무슨 실행을 하지는 않더라도 이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약속을 이행하는 거기도 하면서 새로운 도발을 막는 어떤 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하나의 그 실마리는 될 수 있는데 이런 몇 가지 수단들이 지금 네. 국내에서 합의를 전제로 해서 가는 거라 저는 야당과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자,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정리를 해내는 이런 좀 능동적인 정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네. 너무 미국의 어떤 협의, 미국과의 동의 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야당과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 뭔지 한번 논의해보는 아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잠깐만요. 마무리할게요. 국방백서에서 주적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계속 쏘옵니다. 그다음 비무장지대 GP에 총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저희들은 참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추가 도발이 좀 더 강하게 진행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궁금해요. 우리 도발은요 반드시 응징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보 문제에서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걸 어설프게 방어했다. 그거는 저는 아니, 그러니까 현실이 북한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이 아닙니다. 통신선을 갖다가 완전히 두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우리- 돌아갔어요 지금 옛날로. 예. 돌아갔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걸 복구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통신선을 단절했다고 우리가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에 북한 문제가 경직되기 시작했잖아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자. 삐라 같은 거 뿌리지 말아라고 얘기하고만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반격할 이런 도발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완전히 도발인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실마리인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자고요. 좀 차분하게 네.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정의연의 마포쉼터 손영미 소장의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저 장례 미사가 열렸고요. 네. 역시 관심은 윤미향 의원인데 윤미향 의원이 언론을 향해서 이 고손 소장과 관련해서 좀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요. 자, 이미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검찰은 뭐 압수수색까지 다 했고 결과는 나올 건데 한쪽은 무슨 죄가 있느냐는 거고 한쪽은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시키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아니, 없잖아요. 저는 이제는 좀 짜증이 나요. 네. 윤미향 의원 문제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좀 계속 끌려가야 되는 부분인가. 한번 보십시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시민운동, 이 30년 동안 이끌어왔던 이 시민운동도 이제 폄하되기 시작하는 상황이 왔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에게 빌미도 제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계속 법적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제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통탄할 노릇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 이용수 할머니가 그 많은 돈이 어디 간지 알 수 없다라는 그 한마디에 이 위안부 문제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할머니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 꼴을 왜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일단요, 이 문제는 저는 딱 세 가지를 원칙으로 해서 이제 좀 해결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의 핵심은요, 그 우리 정 의원 활동과 관련돼서 많은 돈들이 이제 국민들 모아줬지 않습니까? 이 공금이 횡령이 됐거나 유용이 됐는지 여부,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그 액수와 관계없이 분명한 유용이나 횡령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그거는 정 의원과 뭐 윤미향 의원이 명백하게 정치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법적 뭐 처벌까지도 감수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정 의원이나 이용수 할머니라든가 아니면 뭐 자기 진영에 따라서 서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운동, 지난 30년 운동 전체가 공격되거나 아니면 도마 위에 오르면 안 된다. 이 두 번째 원칙도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대부분이 1인이 시민단체를 하다가 보니까 회계도 좀 부실하고 약간 좀 아마추어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뭔가 앞으로 관행을 바꾸든지 하는 걸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요 세 번째 문제하고 첫 번째 유용과 횡령, 이 두 번째 문제가 이게 섞여 있어요. 이거를 저는 조사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내서 네. 첫 번째 문제가 발견되면 그냥 명백하게 그 책임지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된다고. 김종민 의원님, 이용수 할머니께서 그 많은 돈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찾아봐야 한마디면요. 어디 갔는지. 이 한마디면 그럼 대통령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 없는 위안부 운동은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위안부 할머니가 그 많은 돈이 어디 간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문재인 그러면 대통령이 너무너무 네. 해법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디 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간단한데, 모르시니까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빨리 수사하라고 지시까지 했잖아요. 그 우리 조국 장관, 현직 장관까지 다 흔들었던 수사권인데, 수사력인데, 저는 이 점에서는 분명히 검찰이 밝힐 거다. 그러니까 야당이 너무 이걸 아니, 조급하게 네. 정치적으로 볼 필요는 대통령께서 없다고 하신 말씀도 어제요? 저는 네. 정말 본질이 아닌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 없는 위안부 운동은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불법 모금 지출, 회계 불투명성, 책임 소재 빨리 수사해서 이 문제를 명료하게 밝혀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장이 하고 있는데. 아니 네. 대통령이 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검명을 하실 거면 네.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0년간 줄기차게 피해자와 활동가들,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은 결과 위안부 운동은 세계사적 인권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자신이 낸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국민들의 선의가 바르게 쓰이게 되고 기부 문화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김종민 의원 지적하셨듯이 법적 책임까지도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임져야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런 야당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윤미향 의원을
뭐 싸고 돌았다고 할까요? 이런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할 거고 그런 상황에서 반대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결과를 모르니까요. 네, 의혹만 나왔지. 반대로 만약 일부 언론이나 미래통합당도 검찰에서 혐의가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지는 모습을 좀 아니죠. 보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늘 게 곽상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를 돈벌이 수단에 이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민사적 책임이 충분히 가능해요. 윤미향 의원 주장한 대로 아무 혐의가 아니 아무 혐의가 네. 자 국회의원이라는 게 네. 공사 구분도 못하고 할머니의 후원금마저도 자기 계좌로 넣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국회의원들 자기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논의되고 지금요 네. 국고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37억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야당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면 안 됩니까? 문제 지적하는 걸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문제는 지적하실 네.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지적하실 수 예, 있죠. 문제를 네. 지적하시는 내용이 이게 이제 회계 부정이 있고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사가 지금 검찰이 진행 중인데 이 상태에서 이거 불법이 확실하니 물러나라 또는 뭐 법에 처벌을 받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 이런 과한 주장이면 나중에 과한 주장으로 밝혀지면 그것도 좀 구태 정치다 아니 이거예요. 우리가 낡은 정치다 정치라는 영역에서 네. 법만 따져야 됩니까? 아니 사실을 위해서 잠깐만, 얘기하자는 거죠. 국민의 네. 정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의혹이 있으면 저는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의혹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네. 장지원 의원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법리를 따지기 전에 그러니까 회계 부정까지 가지 않고 회계 부실 정도만 가지고도 문제 삼을 정도가 된다 아니, 이 말. 부실을 떠나서요. 저는 네. 할머님들의 사실 그 정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아니요, 않았거든요. 할머님들에 대한 후원금이라든지 기부금을 자기 계좌에 받았던 것 자체가 공사구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공사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네. 합니까? 만약에 자기 계좌 받았는데 자기가 쓴건 아니잖아요, 쓰명은 아니. 쓰는 건 제대로 썼다면 뭐 만약이라는 게 의미 없지만. 보십시오. 네. 안성 쉼터 문제도 있죠. 또 딸 그 유학자금 문제도 있죠. 또 아파트 문제도 있죠. 이렇게 의혹들이 터지면요. 그 사실이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죠. 지금 국회의원 역할을 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윤미향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투표한 게 아니고요. 오로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를 해서 그분이 민주당 내에 순번에 들었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민주당이 사실 윤미향 의원보다도 민주당이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하는 게 맞죠. 여기는 네, 김 의원님 반론까지 듣고 우리 넘어가요. 김행커님께서 아까 이제 민주당이 이거를 감싸는 책임도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엄격하게 개인적으로 뭐 감싸는 언행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몰라도 네. 당 차원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조사 결과 밝혀지기 전까지 이거를 옹호하거나 하는 일 안 합니다. 단지 이게 정 의원이라고 하는 30년 동안 위안부 운동으로 이 공격이 확산돼 나가는 뚝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네. 문제를 삼는 거지. 지금 이 행위가 우리가 조사도 안 됐는데 이걸 감싸려고 한다. 저는 아니 제 윤미향 생각으로 의원이 다르더라고요. 민주당 국회의원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정 의원의 그동안의 노력, 그러한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 안 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사실관계를 좀 조사해서 네. 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아마 조만간 소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됐습니다. 어제 이제 구치소에서 밤늦게 그러니까 새벽까지 이제 기다리다가 영장 발부가 기각되고 나오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새벽에 저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기각됐 고생하셨습니다. 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기각됐는데 할 말씀 해주시죠. 법리적인 걸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법리적인 거야 뭐 판사님이 결정하셨으니까요. 네. 법원의 입장을 볼까요? 그래픽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거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서 그런데 이걸 굳이 이 사람을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판사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일단 저 판사의 말을 신뢰하고 봐야 되는데 저기에 대한 해석을 네. 제가 뭐 어디 언론에 보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이 이제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소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검찰이 제기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네. 확인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 법정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판단을 이제 판사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판사의 판단을 일단은 네. 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당연히 판사의 판단 받아들여야 되는데 두 분 다 이제 법사에 오래 하시고 사법개혁이 시대의 화두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 관련해서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공장 바닥까지 뜯어, 오늘 심상정 대표가 그 이야기했던데 공장 바닥까지 뜯어가지고 그 밑에 증거 인멸하다가 거기 삼성 바이오의 임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어서 풀려났어요.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논평한다는 게 네. 저는 참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잘못해서는 벌을 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구속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진실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뭐 바닥에서 뭐 돈이 나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네. 법원에서는 좀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게 잘 됐다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윤미향 씨 문제보다 더 그걸 여쭤본 건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걸 여쭤볼게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네. 아마 두 분이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법사일도 오래 하시고 해서. 사실은 기자들에겐 매우 유명한 정말 유명한 검사들입니다. 네, 최재경 검사를 비롯해서 여기 나오는 분들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했던 사람들이고 여기에 이제 김현장 변호사들까지 들어갔는데 이분들의 정관 예우가 전혀 영향을 안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적어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적어야 네. 이재용 환경을 부회장, 여쭤보는 거예요. 이재용 네. 부회장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방어권이라고 보고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사건부터 시작해서 네. 또 노조 파괴 혐의, 또 삼성 바이오 문제, 또 이런 뭐 상속 문제, 삼성 뭡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문제 네. 이런 문제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듣기로는 삼성 바이오 문제로 1년 8개월 끌었고 압색을 30회 했고 임원이 30명이 100여 차례 소환됐고 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게 좀 맞는 것인가. 네. 그래서 기소를 해가지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재용 부회장이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아니 정치인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뭐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네.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네. 제가 이재용 부회장 뭐 두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다만 뭐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벌은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뭐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해서 또 기각되는 그런 과정들이 네. 오히려 법원의 최종 판결 후에 법적 어떤 그런 책임을 아니 지는 게 맞지 이재용 않나 부회장을 생각이 떼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더 답변이 쉬우실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더라도 저런 슈퍼스타 변호인단을 꾸리고 가면 훨씬 유리한 판단을 받는 게 우리 법조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재용 부회장이 저렇게 속칭 네. 화려한 뭐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까지 비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는 아니 변호인단 당연히 꾸릴 수 있죠. 시장 경제에서. 그것이 판결이나 영장 영향을 발부에 미치죠. 영향을 네. 주자 안 주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이재용 제가- 부회장을 네. 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검찰에는 별로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네. 저희 최재경 예전에 우리 이제 중수부장이었나요? 이제 저분이 특수통 네. 중에서는 상당히 고참 선배잖아요. 그래서 검찰에는 영향을 별로 못 주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에 영장 판결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영장 판결이요. 저도 법사위에서 네. 보면 알지만 영장 판결이 어떤 뭐 영향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하면 그 판사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 재판은 모르겠어요. 이제 호화 변호인단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만약에 지금 이 검찰개혁 국면 1년을 겪기 전이라면 제가 어떻게 저걸 받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거 검찰이 저 최재경 등 변호사 등 저 선배들 얘기를 듣고 영장이 기각될 만큼 정리를 해서 보냈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검찰 조직을 사실 신뢰하기 어려웠다.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네.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이번 검찰은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용이나 삼성하고 유착됐다 이런 의심은 안 받고 있어요. 이걸 뭐 한 수년 동안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영장 기각에 대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그러니까 이재용을 구속시킴으로 해서 검찰이 어떤 뭔가 신뢰를 얻는 이런데 혹시 검찰이 그런 고려를 해서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건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우리 검찰권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저는 그러니까 계속 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난 1년 동안이 세상을 많이 바꿔놨다. 그 제가 제 스스로도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아니 뭐 무슨 말씀인지 아니 근데 알겠어요. 저 김원장 기자가 하시는 말씀은 이거잖아요. 저런 전관 예우가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모르죠. 저는 제가 볼 모르는데. 때는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네. 들고 어쨌든 법리적으로 저런 경험 있는 변호사들이 법리 구성이 조금 더 뭐 좀 더 뛰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런 거지. 변호사들을 좀 뒤로 뭐 고용하지 전관 예우 않겠느냐. 받으려고 한 게 그러니까 전관 아니고. 예우 가지고 이제 영장 기각하고 영장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이 그동안의 불법 편법 관행을 스스로 고쳐보겠다고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고 거기에 위원장이 저 김지영 전 대법관인 건 알고 계시죠? 유명한 분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분이 2009년도에 이건희 회장의 에버랜드 그 유명한 전환산채 헐값 반행 사건에 무죄 선고했던 판사입니다. 이렇게 여쭤볼까요? 우리 법조계는 진짜 명예롭습니까? 일단 맞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전관예우나 아니면 이제 관계로부터 자유로워. 보통 사람들이 이런 환경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또 법정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저런 판결을 하신 분이 삼성으로 갔다는 건 문제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삼성은 피했어야죠. 근데 일단요, 저 김재영 대법관이 제가 알기로는 좀 좋은 분이거든요. 진보 진영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판결 가지고 저분을 제가 평가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하여간 이 삼성 재판은 지금 온 국민이 이렇게 다 이게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나 검찰이 여기에서 그런 전관들 정도의 영향을 받아서 큰 줄기를 뒤바꾸기는 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길 믿습니다. 자, 김정민 의원, 장재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